이봐요. 일을 하려면 융통성 있게 제대로 해요. 젊은 여자가 아닌 딱 내 아들 또래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찬 명품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손, 날카롭고 단단한 손바닥이 내 뺨을 강타했을 때 온몸의 뼈마디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짝! 세상이 멈췄습니다. 뺨의 불덩이 같은 통증보다 내 눈앞에 선 며느리, 지혜가 이 굴욕을 전부 목격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무너지게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 아버님께 손대지 마세요. 지혜가 울분을 토하며 그 40대 입주민을 막아서려다가 손에 들고 있던 보온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하얀 탕국이 경비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지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지혜야. 제발. 나는 싸움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책상 아래로 쏟아진 컵라면. 방금까지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명절날. 70살 경비원의 유일한 점심이 컵라면, 국물과 함께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탕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떨어진 안경, 주름진 손,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뺨. 내게 이 경비실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닙니다. 5년 전 사기당한 퇴직금, 뇌출혈로 병상에 누운 아내의 간병비, 투석 기계 소리에 맞춰 돌아가는 아내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잃은 가장의 짐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잃는다면 아내의 생명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을 미덕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미덕이 아닌 굴종이었습니다. 입주민이 떠나자마자 나는 지혜에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원래 맷집이 좋잖니. 허허. 이 거짓말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로 뒤섞인 라면과 탕국을 닦아내는 내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벼랑 끝에 몰려 살아야 하는가?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베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득 내 머릿속에 15년 전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세상을 떠난 젊은 직장 동료.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의 어린 아들. 그래,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려 했었습니다. 명절 아침 6시간 전. 명절날 아침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휠체어 옆 탁자 위 약봉지들이 날짜별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저 작은 알약들이 아내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가 잠결에 속삭였습니다. 응, 일찍 들어올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절 당직은 밤 10시까지. 16시간 근무.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절날 새벽 거리를 걷는 사람은 나처럼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편의점 알바생, 그리고 70살 경비원. 아파트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는 6시 30분이었습니다. 낡은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얼굴에 새겨진 70해의 세월. 5년 전만 해도 공장 관리직이었는데,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해외로 이전했고 50 중반의 재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관리직에서 경비원으로. 그렇게 나는 이 경비실에 정착했습니다. 오전 10시 끝없는 민원.
따르릉 마이너스. 첫 민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원, 우리 집 앞에 전단지 붙어 있는데 왜 못 대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7층까지 계단을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들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에서 한 번 멈춰 숨을 고르고 5층에서 또 한 번 쉬었습니다. 이게 내일이니까요. 전단지를 떼고 내려오자마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경비원, 지하 주차장 불 꺼졌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형광등을 갈아 끼우러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해냈습니다. 해내야 했으니까요. 난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명절이라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3,500원. 명절날 70살 가장의 점심감. 경비실로 돌아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3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명절 점심. 뚜껑을 열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라면 냄새.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쾅!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폭력의 시작. 야, 경비원. 403호 박민수였습니다. 40대 중반, 키 180의 단단한 체격. 명품 시계, 명품 벨트, 고급 향수 냄새. 고급 세단 2대를 굴리는 남자. 나는 얼른 젓가락을 내려놓고 반사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컵라면은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차 견인하라고 딱지 붙였지? 아, 그게 소방도로라서 규정상. 소방도로가 어쩌라고? 명절날 주차할 데가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화재? 명절날 화재가 나? 당신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박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과 내 어깨가 닿을 듯 가까웠습니다. 키 180에 그와 키 165의 나. 단단한 체격의 그와 마른 몸의 나. 당신이 누구 덕분에 월급 받는 줄 알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온통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통장 잔액 125만 원. 내 월급 200만 원. 아내 병원비 80만 원. 관리비 35만 원. 생활비 나머지. 그리고 지난달 관리소장이 했던 말. 민현수 경비원님, 최근 입주민 불만이 좀 있습니다. 너무 원칙대로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주세요. 민원이 쌓이면 저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를 자르는 건 시간 문제다. 우리 입주민들이 관리비 내서 당신 월급 나오는 겁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침이 내 얼굴에 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개가 점점 더 숙여졌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당신이 감히 누구한테 규정 타령을 해? 박민수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책상 위 컵라면을 향했습니다. 이런 거나 먹으면서 휙 마이너스. 박민수가 책상을 밀쳤습니다. 컵라면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빨간 국물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콰당. 컵라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면발이 경비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 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쏟아진 라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짝! 이 더러운 늙은이가 감히 박민수의 손바닥이 내 왼쪽 뺨을 강타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빛이, 시간이 모두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리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경이 벗겨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경이 쏟아진 라면 국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뺨에서 불덩이 같은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제대로 대답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박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 경비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격. 지혜가 큰 보온 가방을 들고 경비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컵라면, 빨갛게 부어오른 시아버지의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뺨,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70살 노인. 아버지, 지혜의 손에서 보온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쿵 마이너스. 보온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하얀 탕국이 경비실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사골 탕국. 시아버지를 위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빨간 라면 국물과 뒤섞여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 아버님께 손대지 마세요. 지혜가 울분을 토하며 박민수를 향해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지혜야. 나는 필사적으로 지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서지 마라, 지혜야. 제발. 아버지, 이게 무슨. 제발. 조용히 해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가 지혜를 흘끗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인 음식인데 지금 바닥에. 됐어. 내 말 들었지, 경비원? 박민수가 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차는 내일까지 거기 세워둘 거니까. 알았어?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뺨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이 모든 굴욕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 아버지. 지혜가 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뺨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개의 빨간 선. 아버지 뺨이. 아버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원래 맷집이 좋잖니. 허허. 거짓말이었습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고해야 해요. 안 돼. 나는 지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서지 마라, 지혜야. 제발. 왜요? 왜 참으세요? 내가 이 일을 잃으면 내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라면, 국물과 하얀 탕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정성과 폭력, 사랑과 굴욕,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셨죠. 참고, 견디고, 혼자 짊어지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 사진 찍을 겁니다. 아버지 뺨. 안 돼. 하지만 지혜는 이미 셔터를 눌렀습니다. 빨간 뺨. 바닥에 쏟아진 라면과 탕국. 라면 국물 속에 빠진 안경.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참지 않을 겁니다. 지혜가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웠습니다.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라면과 탕국이 뒤섞인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레를 쥔 내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국물과 하얀 국물이 뒤섞여 분홍빛이 되었습니다. 라면 면발과 탕국 건더기가 엉켜 있었습니다. 내 점심과 며느리의 정성이 이렇게 바닥에서 섞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벼랑 끝에 몰려 살아야 하는가?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베풀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70해를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뺨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런데 오늘 명절날 컵라면 앞에서 내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나는 뺨을 맞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니까. 가장은 무엇이든 감내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었습니다. 문득 내 머릿속에 15년 전의 흐릿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세상을 떠난 젊은 직장 동료 김태준. 3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동료. 그리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의 어린 아들 우진이. 초등학교 4학년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그 아이. 나는 그 아이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려 했었습니다. 그 선행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어.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뺨을 맞은 이 순간, 그 위안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닥에 뒤섞인 빨간 국물과 하얀 국물 앞에서 라면 국물에 젖은 안경을 들고 70살 경비원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나는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5년 전 그의 가을. 나는 아직 50 중반이었고 작은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허리도 지금보다 펴졌었고 걸음도 힘찼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건강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아내는 내 팔짱을 끼고 걸었고 우리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 맛있었지? 그럼요. 당신이 해준 음식은 다 맛있어. 평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김태준이라는 동료. 그의 가을 공장에 김태준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35. 나보다 20살 어렸습니다. 성실하고 말수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남아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먹거나 밖에 나가 먹었지만 김태준은 항상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 반찬이 늘 똑같았습니다. 김치, 달걀말이, 그리고 간혹 햄 몇 조각. 한 달을 지켜보다가 나는 물었습니다. 태준 씨, 집에서 도시락 싸오시나요? 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요. 아들 6것도 같이 싸서요. 아, 부인이 바쁘신가 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년 전의 췌장암으로
이제 우진이랑 둘이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35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둘이 살아가는 남자. 아들이 몇 살인데요? 올해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김태준이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 운동회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이에요. 엄마 없이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나눔의 시작.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김태준에게 반찬을 더 챙겨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 중 한 통을 슬쩍 건네거나 식당에서 사온 떡볶이를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민대리님, 이러실 필요 없는데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다 못 먹어요. 김태준은 사양했지만 나는 우겼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반찬 좀 더 만들어요. 회사에 혼자 사는 동료한테 좀 나눠주게.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아내는 흔쾌히 반찬을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불고기. 일주일에 2~3번씩 김태준에게 건넸습니다. 태준 씨, 우리 집사람이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가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우진이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김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그의 겨울,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대리님,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그게 내가 김태준에게 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후 3시쯤 공장 사무실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현수 대리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김태준 씨 아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전화기를 쥔 내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김태준의 오토바이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35.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영정 앞의 아이. 장례식장에서 우진이를 봤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교 체육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아이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텅 빈 눈동자였습니다. 아저씨 기억나니? 아버지 회사 동료 아저씨. 네.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우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외동이었고 아내 쪽 가족도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애는 어떻게 하지? 친척도 없다는데. 보육원밖에 없지 않나? 그 말들이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 아이를 좀 도와야 할 것 같소? 우리는 집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요. 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소. 아들 녀석 대학원 다니고 있고.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어요. 당신 월급도 있고 제가 파트타임 일도 하면. 여보, 저 아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저 나이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댈 곳은 되어줄 수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우진이는 외가 쪽 먼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습니다. 나는 그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 우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써주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후원자. 발신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이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 사무실로. 혹시 김태준 씨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동료였습니다. 후원금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태준 씨를 아끼던 누군가겠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보냈습니다. 3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명절이면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는 교복값 40만 원을 따로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교복값과 책값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발신자는 늘 익명의 선의 혹은 익명의 후원자였습니다.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나? 왜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냐고요? 그건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름을 밝히는 순간 우진이는 빚진 사람이 되고 나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무겁습니다. 아이를 짓누릅니다. 아저씨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뭘 해야 하지? 나는 아저씨한테 빚을 졌어. 그런 생각을 하며 자라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우진이가 생각했으면 했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나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자라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진이를 돕는 게 혹시 위선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려고.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바보예요. 뭐? 착한 바보. 손해보는 바보. 그런 바보가 좋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짐. 5년이 지났습니다. 우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5년 동안 우리 형편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공장이 중국으로 간대요. 그럼 당신은 퇴직금 받고 나가야죠.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0 중반의 나이에 관리직 경력은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경력이 과분하시네요.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우진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도 이제 조금만 더. 우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의 병,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는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있는 거 다 보낼게요. 아들이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대학원생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오른쪽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2년은. 재활 치료비가 한 달에 8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되다 나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무 일이라도.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관리직 월급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원 유니폼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인가? 58배 나이에 경비원이 된 남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비 8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나머지.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된 선행. 그런데도 나는 우진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매달 20만 원. 예전보다 줄었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우리도 이제. 병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까지 1년 남았소. 조금만 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김태준이었을 수도 있소.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는 운이라는 게 있어. 나는 운이 좋아서 아직 살아있고, 당신도 살아있고, 아들도 잘 크고 있어. 하지만 김태준은 운이 나빴어. 그래서 죽었소. 여보, 그 차이가 뭔지 아시오? 단지 그날 빙판길을 지나갔느냐, 안 지나갔느냐의 차이요. 그게 다요. 아내는 울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멈출 수가 없소.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빚 같은 거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우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그러면 나도 그만둘 거요. 우진이의 졸업. 작년 봄 우진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옛 동료를 만나 들은 얘기였습니다. 민대리님, 그 김태준 씨 아들 있잖아요. 완전 출세했대요. 그래요? 장학금 받고 미국 대학원 간대요. MIT래요. 대단하죠? 그 순간 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미국 유학 간대요. 정말요? MIT래요. 장학금 받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이 도운 보람이 있네요. 그렇소. 정말 잘 됐소.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우진아, 축하한다. 내가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이너스 익명의 후원자. 그게 내가 우진이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게 내가 받은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우진이가 잘 자랐다는 소식.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경비원이었습니다. 70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 125만 원. 퇴직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병원비로, 생활비로, 그리고 우진이에게
15년간 내가 우진이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략 2,500만 원쯤 되었습니다. 나는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경비실에서 컵라면 앞에서 뺨을 맞은 이 순간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난 우진이를 도왔어. 그 아이가 잘 자랐어.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어. 그게 내가 가진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뺨을 맞고 며느리가 그걸 목격하고 라면과 탕국이 바닥에 뒤섞인 이 순간, 그 위안마저 흔들렸습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세상, 베푼 사람이 뺨을 맞는 세상,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나는 바닥에 흩어진 안경을 들었습니다. 라면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5년간 익명으로 도왔던 우진이, 그 아이는 지금 미국에서 MIT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경비실 바닥에서 라면 국물을 닦고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걸까요? 아니, 공평함을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세상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혜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지만 지혜는 멈춰 서지 못하고 한참을 더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모든 장면이 지혜의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5시, 지혜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탕국을 받아와야 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한 손으로 국자를 저었습니다. 오른손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왼손만으로도 국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혼자 경비실에서 명절 보내시잖니. 컵라면 드실까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지혜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 한때는 건강했을 몸. 하지만 지금은 병으로 야윈 몸. 탕국이 끓었습니다. 하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사골을 12시간 동안 끓인 진한 국물. 거기에 양지, 무, 대파가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봤습니다. 응, 됐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아버지가 고생한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온 가방에 탕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준비한 전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부추전. 어젯밤에 다 부쳤어.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가 보온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단순히 음식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사랑, 가족의 정성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길. 지혜는 차를 몰고 시아버지의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명절날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경비실에서 혼자. 아버지, 오늘은 따뜻한 밥 드세요. 컵라면 말고 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탕국 드세요. 지혜는 그렇게 생각하며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지혜는 차를 세우고 옆자리에 보온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탕국, 따뜻한 탕국. 아버지가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목격한 폭력? 경비실 문을 열었을 때 지혜가 본 것은 시아버지의 빨간 뺨이었습니다. 지금 지혜는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핸들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인 탕국. 한 손으로 불편한 몸으로 정성껏 끓인 탕국. 그게 경비실 바닥에서 라면 국물과 섞였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뒤섞였습니다. 사랑과 폭력이 뒤섞였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명절날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때 왜 시아버지는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왜 뺨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왜 괜찮다고 웃어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민준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아버지는? 괜찮으시대. 지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도 신고하지 말자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직접 403호로 찾아가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 음식 잘 드셨어? 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빨간 뺨, 바닥에 쏟아진 라면과 탕국, 라면 국물 속에 빠진 안경. 지혜는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참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전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혜야, 아버지 음식 잘 드셨니? 순간 지혜의 목이 메었습니다. 네,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어?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새벽부터 와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70살인데 명절날까지 일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지혜야. 넌 정말 착한 며느리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릅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끓인 탕국이 경비실 바닥에 쏟아졌다는 것을, 자신의 남편이 뺨을 맞았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명절의 아이러니.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절날 오후,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행복한 소리들. 하지만 지혜의 시아버지는 지금 경비실에서 혼자 바닥을 닦고 있을 것입니다. 라면, 국물과 탕국이 뒤섞인 바닥을. 이게 명절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 하지만 누군가는 경비실에서 혼자 뺨을 맞습니다. 누군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끓인 탕국이 바닥에 쏟아지는 걸 보며 울음을 삼킵니다. 이게 우리의 명절입니다. 탕국의 온기. 하지만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인 탕국. 비록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 탕국 속에 담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시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그 따뜻함을 지혜가 이어받았다고.
이제 지혜가 그 따뜻함을 지켜야 한다고. 지혜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NS 앱을 열었습니다. 새 게시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경비실.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경비실의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바닥에는 아직도 라면, 국물과 탕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시간을 되돌리듯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쏟아진 탕국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맞은 뺨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70살 경비원이라는 낙인. 일자리를 잃을 공포. 하지만 뺨의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공포였습니다. 박민수가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이 불손하게 굴었습니다. 규정을 들먹이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손이 나갔지만 그건 경비원이 먼저 잘못한 겁니다. 관리소장은 뭐라고 할까요? 민현수 경비원님 죄송하지만 입주민 민원이 너무 심해서 다음 달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950년대생, 한국 전쟁 직후 태어나 산업화의 역군이 되어 88올림픽의 영광을 함께 만들었던 세대. 우리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는 훈장 하나와 70살의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현실뿐입니다. 낀 세대에 비해 우리는 낀 세대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가난했지만 자식들에게 희망을 물려주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보다 잘 살 거다. 우리 자식 세대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결혼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위로는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는 자식을 책임지며 우리 자신은 짐이 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1997년 IMF가 왔을 때 우리는 50살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25년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3천만 원 받고 나왔습니다. 재취업? 50 중반에 어디서 받아줍니까? 자영업?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죄다 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은 일자리가 경비원, 주차관리원,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통장 잔액 125만 원의 의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25만 원. 이게 우리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58배 공장에서 나올 때 받은 퇴직금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내 수술비 800만 원. 재활 치료비 12년간 약 1,200만 원. 아들 대학원 학비 지원 300만 원. 생활비 부족분 매달 보충. 그리고 우진이에게 보낸 15년간의 돈. 계산해보니 2,500만 원쯤 됩니다.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남은 게 없다는 게 두렵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병원비 80만 원, 관리비 3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와 기타 45만 원. 딱 맞습니다. 한 달에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무너집니다. 저축? 없습니다. 여유? 없습니다. 노후 준비?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게 산업화 역군의 노후입니다. 재취업의 벽. 일자리를 다시 구하면 되지 않냐고요? 70살에 무슨 일자리가 있습니까? 면접장에 가면
담당자가 이력서를 보다가 생년월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립니다. 연세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야간 근무도 가능하세요?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선호해서 우리 세대는 대학 졸업장도 별로 없습니다. 고졸이 대부분입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누가 고용합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비, 청소, 택배, 대리운전뿐입니다. 아들에게 손 벌릴 수 없는 이유.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은 지금 35입니다.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취업이 늦었습니다. 결혼은 30에 겨우 했습니다. 아파트는 빚내서 샀습니다. 3억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세대는 25에 결혼해서 27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35이면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35에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잘 살게 하려고 죽도록 일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 일자리 잃었다. 돈 좀 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은 줄 것입니다. 당연히 줄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손주가 태어날 준비금입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의 미래입니다. 나 하나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의 십자가. 나는 가장입니다. 70살이지만 여전히 가장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장은 가족의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 그러니 죽어도 버텨라.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깜깜한 지하로 내려가 석탄을 캤습니다. 진폐증으로 55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어릴 적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커먼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가장은 힘든 줄 몰라야 한다. 힘들다고 하면 식구들이 불안해한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IMF로 명예퇴직 당했을 때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소? 다른 일 찾으면 돼요. 경비원이 되었을 때도 말했습니다. 일이라도 있으니 감사하지. 아내가 쓰러졌을 때도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다 해결할 거요. 그리고 오늘 뺨을 맞았을 때도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원래 맷집이 좋잖니. 이게 가장의 삶입니다. 미덕이 아닌 굴종. 우리 세대는 참으면 복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참았습니다. 평생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았습니다. 가족 생각해서 참아라. 임금이 적어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월급이 나오잖아. 야근을 해도 참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협조해야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죄송한 겁니까? 내가 경비원이라서? 내가 늙었어서? 내가 가난해서? 며느리가 그 모든 걸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을, 시아버지가 사과하는 모습을, 70해 동안 지켜온 자존심이 오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공포의 순환.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박민수가 관리소장에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경비원이 불손했다고 하면, 일자리를 잃으면 아내의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이게 70살 가장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의 주역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뺨을 맞고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세대. 지혜는 핸드폰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묵이 미덕이라고 배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달랐습니다. 1990년대생,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 SNS로 목소리를 내는 세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세대, 지혜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우리 시아버지가 당한 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석 시아버지는 경비실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입주민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유는 소방도로 불법 주차를 제지했다는 이유입니다. 사진 첨부 부어오른 뺨, 바닥에 쏟아진 라면과 탕국. 시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고하지 마라. 일자리 잃으면 어머니 병원비를 못 낸다. 이게 맞습니까? 오늘 새벽 시어머니는 한 손으로 12시간 동안 탕국을 끓이셨습니다.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시아버지가 명절에 컵라면 드실까봐 그 탕국이 경비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제가 폭행 장면을 보고 놀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15년간 한 아이를 익명으로 도우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동료의 아들. 본인이 실직하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도 그 아이가 MIT 박사과정에 갈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70살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명절에 컵라면 먹고 폭행당해도 참아야 하는 삶입니다. 시아버지 세대는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한 세대입니다. 산업화의 역군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들은 뺨을 맞고도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해시태그 경비원 폭행, 해시태그 낀 세대, 해시태그 베이비 부머, 해시태그 선행이대가, 해시태그 403호강 민수. 게시. 10분 후 조회수 534. 30분 후 조회수 5623. 1시간 후 조회수 5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경비원이십니다. 울면서 읽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우리나라가 너무 가혹합니다. 이 나라를 만든 분들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확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가 밤 10시 16시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있겠지요. 나는 지금 뺨의 멍을 어떻게 숨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들러 파스를 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서 파스를 뺨에 붙였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70살 노인이 뺨에 파스를 붙이고 서 있습니다. 이게 산업화 역군의 노후구나. 아내 앞에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나는 어두운 곳에 섰습니다. 배고프지? 지혜가 가져온 음식 데워줄까요? 아니요, 배불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에 먹은 컵라면 반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도 못 먹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졌으니까. 부엌에서 어둠 속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삼킬 때마다 뺨이 아렸습니다. 여보, 지혜가 왔었어요. 탕국 잘 드셨어요? 응, 맛있었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남편, 괜찮소?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나 때문에 당신이. 무슨 소리요? 우리 함께 살아온 겁니다. 함께 늙어가는 거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우리 세대 남자들은 가족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MIT 연구실, 보스턴, 오전 9시. 김우진은 연구실에서 SNS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명절날 우리 시아버지가 당한 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경비원, 70살, 컵라면, 폭행. 그리고 다음 문장. 15년간 익명으로 한 아이를 도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동료의 아들. MIT 유학 중. 나다.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민현수 아저씨. 아버지 장례식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중학교 때 배달된 교복. 명절마다 받던 익명의 후원자 용돈. 대학 학비로 도착하던 송금. 전부 민현수 아저씨였습니다. 계산했습니다. 15년간 약 7천만 원. 월급 200만 원인 경비원이 병든 아내를 모시면서 우진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내일 6시 출발, 보스턴에서 인천으로. 장학금으로 모은 돈 달러 3만을 환전 신청했습니다. 약 4천만 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 우진이에요. 우진이. 우진이구나. 지금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제가 아저씨 돌봐드릴 차례예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의 고백. 우진아. 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아저씨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네, 아저씨. 아저씨는 평생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어.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지켰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일흔이 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매일 생각했어. 공장에서 25년 일했는데 IMF 때 잘렸어. 퇴직금 3천만 원 받았는데 아내 병원비로 다 썼어. 경비원 되어서 5년 일했는데 월급 200만 원으로 간신히 살아. 아저씨. 그리고 사흘 전에 뺨을 맞았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 인생이 이거였나? 70에 살았는데 이게 다였나? 우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아. 네, 아저씨. 내가 온 거야. 내가 MIT에서 박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베푼 선행이 너를 살렸다는 걸. 내가 잘 자란 게 나 때문이라는 걸. 아저씨. 우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저씨 인생에 의미를 준 거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컵라면이 있던 그 책상 앞에서.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는 눈물과 함께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 일 그만두세요. 하지만 아저씨는 충분히 하셨어요.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 옆에서 같이 시간 보내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병원비도 제가 낼게요. 우진아, 하지만 넌 너의 인생이. 아저씨. 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15년간 저를 키우셨어요. 이제 제가 아저씨를 모실 차례예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저씨, 하나 더 있어요. 뭔데? 403호 박민수 고소할 거예요. 제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우진아, 그건 아니에요, 아저씨. 이건 아저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저씨 같은 분들 모두를 위한 거예요. 우진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아저씨 세대는 평생 참으셨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월급이 적어도, 명예퇴직 당해도 모두 참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아저씨 세대는 존중받아야 해요. 아저씨들이 참지 않아도 저희가 목소리를 낼 겁니다. 나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15년간 도운 이 청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지켜주려 하고 있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아니에요, 아저씨.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예요. 우진이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나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직의 고통, 경비원 일의 서름, 아내의 병, 그리고 사흘 전 뺨을 맞은 굴욕, 그리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을까 하는 회의.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있어요. 우진이 내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내가 15년 전 장례식장에서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 이제는 우진이 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리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이구나. 사흘 후 퇴직식. 사흘 후 나는 경비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5년간 입었던 유니폼.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유니폼. 관리소장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민 경비원님, 정말 그만두시는 겁니까? 아쉽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감사합니다. 5년간 잘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경비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경비원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안전했어요. 이제 푹 쉬세요. 나는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정리했습니다. 5년간 일한 곳. 고통도 많았지만 의미도 있었던 곳.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뒤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원 산책로. 15년 만에 아내와 함께 병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우진이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산책하니까 정말 좋구나.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뜻한 햇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거였습니다. 컵라면이 아니라 따뜻한 밥. 경비실이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굴욕이 아니라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는 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진아, 네 아저씨.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나는 멈춰서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저씨. 아저씨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걸 증명해줘서 고맙다. 아저씨,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나는 우진의 두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진아, 아저씨 세대는 이제 늙었어. 우리는 이 나라를 가난해서 구했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 경비실에서 뺨 맞는 세대가 됐어. 아저씨. 하지만 우진아, 너희 세대는 다르더라. 너희는 침묵하지 않더라. 너희는 부당함에 맞서더라.
너희는 우리를 지켜주더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고마워. 너희 세대가 있어서, 너희가 우리 다음에 있어서. 우진이 울었습니다. 아저씨 세대가 만든 나라에서 저희가 자랐어요. 아저씨들이 닦아놓은 길을 저희가 걷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아저씨들을 모실 차례예요. 나는 우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의미구나. 에필로그 우리 모두에게. 그날 이후 박민수는 폭행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사직했습니다. 우진은 2주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정리하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매달 전화했습니다. 명절이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컵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민현수의 마지막 편지. 1년 후 나는 우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진아, 아저씨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진이 내게 그리고 너희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우리 세대는 참고 살았어.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 하지만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해. 부당함에 맞서야 해. 너희가 그걸 보여줬어. 우리 세대는 이 나라를 가난해서 구했지만 많은 것을 놓쳤어. 가족과의 시간, 자신의 꿈, 여유. 우리는 일만 했어. 그게 옳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우진아, 너희는 다르게 살아도 돼.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해. 성공도 좋지만 행복도 중요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아저씨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고맙고 미안해. 하지만 우진아, 내가 아저씨한테 해준 게 더 많아. 너는 아저씨 인생에 의미를 줬어. 우진아, 그리고 너희 세대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너희한테 빚을 많이 남겼어. 집값, 등록금, 취업난. 미안해. 하지만 고맙기도 해. 너희가 우리를 지켜주려 하잖아. 너희가 우리를 존중해 주잖아. 너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하잖아.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가 참았던 것처럼 너희도 참지는 마. 우리가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 너희는 더 행복하게 살아도 돼.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 들었을 때 너희 다음 세대한테 사랑받는 어른이 되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가 베푼 선행은 돌아와. 세상은 아직도 살만해. 사랑한다, 우진아. 마이너스 민현수 올림. 마지막 장면. 봄날 오후. 나는 아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놉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켜봅니다. 우진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건강하세요? 응, 건강해. 우진아, 너도 건강하지? 네. 아저씨, 이번 여름에 갈게요. 할머니도 뵙고. 그래, 기다릴게.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참 잘 살았다. 내 인생 헛되지 않았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다. 모든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민현수들에게 바칩니다. 산업화의 역군으로 IMF의 희생양으로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당신들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나라에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당신들이 닦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들을 지킬 차례입니다. 당신들은 평생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푼 선행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살만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소중히 하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그 모든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곧 자식들의 희망이며 이 땅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남은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힘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